이럴 거면 그냥 12시까지 개방해주면 좋을 텐데. 걸리면 이제 안 걸리면 뭐지? 성공하면 자 봅시다. 스펙트럼. 자 에너지 주닝. 자 물리학에서 배우는 거는 짧지? 물리학에서 배우는 거는 대부분 이상한 거 배워요. 이상한 거. 이거 이상한 애 한번 배우는 겁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게 자 이제 물리학을 잘하려면 두 개를 잘해야 됩니다. 이 하나를 특히 잘해야 돼요. 의심이 많을수록 물리학을 잘해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을 못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을 너무 잘하면 국어를 못해요. 알았죠?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뭐 중력 발견도 그냥 떨어지는 건데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발견한 거잖아. 그지? 의심했으니까. 그죠? 의심했으니까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양자각 파트나 물질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남들은 그냥 지나갔을 건데 야 이거 우리한테 솔직히 뭐 전자가 뭐 물질이든 파동이든 상관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자기 뭐뭐이라가 중요하죠. 과학자들이 야 이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 알았죠? 여기도 이상한 겁니다. 자 어떻게 이상한지 봅시다.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가 한 종류다. 그런 뜻입니다. 에너지가 한 종류다. 한 종류. 자 그러면 스펙트럼 봅시다. 빛이 파장에서 분리되어 나타나는 색깔은 D로 햇빛과 같이 다양한 파장이 섞인 빛을 분광기로 볼 때 관찰한다. 자 연소 스펙트럼은 백색광이 나오는데 연소 스펙트럼은 언제 발견되냐면 고체나 액체에서 발견됩니다. 고체나 액체에서 발견돼요. 액체에서 저희 실험실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저희 실험실에서 주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더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시. 자 에너지 값이 몇년도 내가 있고 얘가 99로 가면은 에너지 일방출 98로 가면 에너지가 98로 가면 에너지가 이방출. 만약에 79로 가면 여기로 갈 때 여기로 가면 21 방출 에너지 21 방출. 그래서 연소 스펙트럼은 에너지 방출 패턴이 무한대다. 셀 수 없이 많다. 알았죠? 그걸 나타내요? 당연하겠지. 뭐 에너지가 1, 2, 3, 4, 5, 6, 8, 90 무한대까지 있겠죠. 알았죠? 근데 문제가 선 스펙트럼이 문제입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3점짜리로 잘 나오는 거. 3점짜리로. 자 방출선과 흡수는 선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물리하시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방출선하고 방출에 선을 붙이고요. 흡수에는 선을 안 붙입니다. 흡수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 됐죠? 방출에는 선을 붙이고 흡수에다가는 선을 안 붙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됐죠? 시험에 3점짜리로 흡수 선으로 장난치거나 방출 스펙트럼으로 장난치거나 알았죠? 두 개로 장난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방출선은 어떻게 되냐?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방출선 스펙트럼은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고 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고 흡수선 스펙트럼은 검은색으로 나타나는데 검은색이 잘 보면 조금 두꺼워요, 여러분들. 조금 두껍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에너지 준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방출선 스펙트럼을 말하는 겁니다. 방출선 스펙트럼. 정확하게는 준이는 매우 정확한 값을 말하는데 흡수선 스펙트럼은 살짝 두께가 있어서 얘를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알았죠? 정확하게는 이걸 구분하는 학교 시험도 있더라고. 방출선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거, 저온의 기체에서 흡수당하는 것들인데 두께는 좀 다르다. 자, 이제 스펙트럼 비스 파장이랑 에너지 우리 이미 배웠죠. 자, C는 람다 F, 그다음에 E는 HF. 자, 이렇게 돼서 빨간색, 초록색이 있으면은 에너지는 초록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죠. 에너지는 그러면 에너지는 파란색이 더 큽니다. 진동수는 왜냐하면 파란색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파장은 빨간색이 더 큽니다. 외워두시고. 그리고 진동수랑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반대로 돼 있어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람다는 구해졌습니다. 람다는 여기가 600나노미터, 여기는 400나노미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파장을 구했으니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는 HF인데 F는 어떻게 돼? F는 람다분의 C니까, 그래서 얘가 H 람다분의 C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파장을 안다면, 파장 알죠? 그러면 광속도 알죠? 광속도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고, 자, 플랑크 상수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으니 에너지도 알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빛의 파장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알았죠? 빛의 파장을 알면 에너지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에너지 크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그 친구의 운동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자. 자, 근데 열로 봐봅시다. 여기 잠깐 봐보자.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었던 에너지가 있는데 얘가 20으로 갈 때가 있고요. 120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100으로 갈 거야. 알았지? 그러면 위 친구는 80의 에너지가 남죠. 그래서 80만큼 방출하게 되고 얘는 80만큼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 있죠? 절대값은 똑같고 흡수 방출이 일어나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258쪽에 위쪽 보면 수소, 고온의 기체가 있는데 그게 수소야. 알았지? 자,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있는데, 자, 수소를 예를 들어보자. 수소가 만약에 100에서 20까지 갈 거야. 알았지? 에너지 100에서 20까지 갈 건데 만약에 얘가 99로 갔다가 98로 갔다가 97로 갔다가 96으로 가면 그러면 에너지 얼마 방출해야 돼? 여기서 여기로 얼마? 1방출, 여기서 여기로 얼마? 1방출, 여기서 여기로 1방출, 여기서 여기로 1방출. 이렇게 되면 에너지 종류는 몇 종류? 에너지 종류는 한 종류. 자,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에너지 종류가 한 종류니까 스펙트럼 종류는 몇 종류? 스펙트럼 종류는 몇 종류? 종류도 한 종류. 그래서
만약에 수소의 에너지 방출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면 스펙트럼 종류는 한 종류여야 되는데 사진을 봐보니까 스펙트럼 종류가 몇 종류 나오면 네 종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이하는 건 아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스펙트럼 종류가 다르려면 스펙트럼 종류가 네 종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에너지 값이 다른 친구, 에너지 값이 다른 친구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에너지 패턴이 다른 게 네 개가 있어야 되니 구간이 몇 개 있어야 돼? 그러면 구간이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네 구간, 다섯 구간이 있어야 돼. 알았지? 다섯 구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를 껍질이라고 배웠습니다. 껍질. 그래서 수소의 전자 껍질이 다섯 개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해 갔지? 에너지 패턴이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가 나오려면 껍질이 최소 다섯 껍질은 있어야겠다. 알았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수소가 있고, 수소에 전자 껍질이 있는데,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의 에너지 패턴이 다섯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고 있는 충격점은 뭐냐면, 자,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를 거치면 안 되고요. 여기 도착해야 돼요. 자, 만약에 얘가 여기를 거치면 조금씩 전진하면 얘처럼 전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에너지 종류 몇 개 나와야 돼? 얘가 일정하게 걸어간다 보장이 없지. 이해갔지? 얘가 막 불규칙하게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동해서 여기만 도착해야 돼. 이 중간에 없어. 그러니까 전자는 순간 이동해야 돼. 뿅! 알았죠? 미친 내용이죠? 자, 미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소 입장에서 세상은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로 점프해야 되니까 알았죠? 세상은 자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 걸 우리 뭐라 부른다? 디지털로 보인다. 그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칸 보이죠? 칸 보이죠? 여기 칸 보이죠? 제가 수소면은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면 맞지? 한 칸에서 우리는 이렇게 내 맘대로 걸어도 되잖아, 그지? 내 맘대로 걸어도 되죠. 그러면 이때마다 흡수 또는 방출이 되는데 수소 입장에서는 딱 네 가지 형태가 나오려면 여기서 중간을 가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야. 여기 에너지가 75야. 그러면 요 가운데 어딘가에 80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80이면 20방출, 5방출 할 수 있지. 그러면 스펙트럼의 종류가 무한대로 계속 나오면 그게 연속 스펙트럼인데 그러면 얘가 여기만 가야 돼. 그래야지 에너지 패턴이 4개 정도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여기로만 가야 되니까 중간을 거칠 수가 없어. 중간을 거치면 이렇게 에너지가 두 가지 형태로 방출되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수소 입장에서는 세상이 여기 공간이 없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꼭 어떻게 생겼을까? 모른종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주 모형에서 갑자기 모른종이를 뜬금없이 그려놓은 우주 모형이 꽤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수소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디지털로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이 디지털일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연소 스펙트럼은 왜 나온 거냐? 연소 스펙트럼은 왜 나온 거냐면 수소가 하나의 모른종이를 가져오고 다른 수소도 하나의 모른종이를 가져오. 그러면 이 모른종이들이 겹치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수소 혼자 있을 때의 세상이랑 수소 여러 명 있을 때의 세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여러 명 있으면 연소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수소 혼자 있으면은 그게 디지털로 보이고. 미쳤죠? 자, 그게 에너지 순위 내용입니다. 개 미쳤죠? 자, 그럼 여기 가보자.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간단히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A, B. 자, 우리 배웠어요. A 껍질, B 껍질, A를 1껍질, N을 1껍질, N을 2껍질이라 하면 자,
그럼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은 자,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가까우냐 크지? A가 크죠. 됐죠? A가 크죠. 자, 그러면 이제 청력은 누가 더 커? 인력하고 청력이 반비례하니까 청력은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야겠죠. 에너지랑 청력이랑 비례했죠. 그죠? 그러면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에너지는 B가 크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봐보자. 여기서까지 거리가 아니야. 거리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거리는 A랑 B랑 비교해보면 A 거리 이만큼, B 거리 이만큼이니까 B 거리가 더 커.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간 거리가 클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청력이랑 에너지를 비례하다. 자, 그러면 A, 자, 껍질을 N이라고 부르거든. 껍질이 A에 있던 애가 B로 간다. 그러면 A가 저 에너지이고 B가 고 에너지이고, 그렇죠? A가 저 에너지이고 B가 고 에너지이고, 됐죠? 자, 그러면 저 에너지에서 고 에너지로 가려면, 자, 그러면 10에서 100으로 간다 합시다. 얼마 에너지 필요해요? 90 필요하죠. A가 95대 이거잖아. 그래서 90 흡수합니다. 자, 만약에 B가 A로 가면 그러면 에너지가 B가 100이고 A가 10이니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 남아? 90 남죠. 그러면 90 어떻게 되나? 90 방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왜 아까 흡수 스펙트럼은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 살짝 두껍게 관찰되냐? 흡수면은 에너지가 낮지? 그러면 물질끼리 일반적으로 뭉쳐요. 그러면 원자핵하고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옆에 수소가 하나 더 올 수 있어. 더 올 수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제 여기는 상관없는데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잖아. 그렇지?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면 얘가 청력 때문에 얘가 여기는 서로 밀어내니까 이게 길쭉해졌고,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들어가고, 이런 식의 전자 궤도를 얻게 돼요. 그러겠지? 여기는 얘랑 상관없으니까 원래 궤도 그대로 있고, 앞에는 이렇게 밀어내니까 궤도가 살짝 들어가고, 밖으로 가면은 서로 밀어버리니까 오히려 멀리 가고,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여기서까지 R1, 여기서까지 R2, 여기서까지 R3가 어떻게 돼? R1, R2, R3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죠? 거리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가 달라져.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에너지 종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원래는 R2, R1 패턴만 나와야 되는데 R2랑 R3 패턴이 추가돼요. 그렇지? 온도가 낮았을 때. 자, 그러하니 R2 패턴이 중앙이면은 R2 패턴에 R1과 R3가 겹쳐지면서 살짝 두꺼워져요. 그래서 조온에서는 흡수선이 아니고 흡수선이려면 비율이 얇아야 되는지 얇지 않잖아. 살짝 두께 있잖아.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이것 때문에 거리 종류가 달라져서. 이해 갔죠? 자,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잘 되죠? 알았죠? 야, 이거 생각해낸 게 또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게 결론이 259쪽의 보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 러더퍼드는 원자 구조를 태양계의 구조를 번져서 설명을 했고,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돌면서 전기를 극복하고, 자, 원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러더퍼드는 거리 관계가 이런 에너지 패턴을 갖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핵 주변에 하나의 껍질만 준비해야 돼요. 이게 러더퍼드 모형이에요.
이 친구는 스펙트럼을 설명 못했어요. 맞죠? 어떻게 스펙트럼이 4개 나왔으면 이런 껍질이 4, 5개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 친구는 스펙트럼을 설명 못합니다. 스펙트럼. 그 중에서도 방출, 선, 스펙트럼 설명 못함. 자,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 보면 보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면 보호는 여러 가지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보호의 궤도가 껍질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양자화. 자, 보호의 궤도 간단히 읽어봅시다. 전자궤도는 껍질, N은 1껍질, 2껍질, 3껍질라고 하면 N은 양자수다. 양자수란 말이 N은 1껍질, N은 2껍질인데 N은 1.5542 이런 껍질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숫자가 완벽하게 반올림 돼가지고 뒤에 그 버려지는 현상, 뒤에 숫자가 버려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런 걸 디지털 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소의 껍질 수는 디지털 값이다. 대박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알고 충격받았겠죠. 수소가 디지털 값으로 움직여. 어이없죠. 야, 이거 진짜 컴퓨터라니까. 저희는 프로그램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유료 결제를 했어요 지금. 알았죠? 그랬을 수 있다니까 진짜. 세상이 큐비나 미친 거 같지? 이거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멘탈이 터진단 말이에요. 어이가 없잖아 내용이. 자, 바닥 상태는 이제 에너지가 가장 적은 N은 1껍질을 말하고 들뜬 상태는 N은 2껍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는 HF 설명됐고요. 에너지 방출흡수도 설명해줬죠. 자, 봐보자. 만약에 N이 1껍질이 N이 3껍질로 입니다. 혹시 인터스텔라 보신 분? 봤어요? 인터스텔라 본 사람? 인터스텔라가 미국에서 망했어요. 미국에서 망해가지고 한국에서 대박난 거거든. 거지될 뻔했어. 그 감독.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국에서 기자회견 비슷한 거 했어요. 뭐 팬미팅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한국 사람들 너무 똑똑해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해서 이 영화를 봐줬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기자가 그 관객이 뭘 질문했냐면 이 영화가 아빠와 딸의 부성애를 다룬 영화냐 이래가지고 그래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성애 영화로 알고 많이 봤다. 감독은 되게 유명한 감독이에요. 왜냐면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사람한테 어드바이스 받아가지고 만든 제작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딴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독은 이 사람 똑똑하다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 부성애 영화를 알고. 그래서 매우 고도화된 물리학은 소설하고 차이점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만든 SF 영화는 소설하고 차이점이었어요. 내용을 알면 SF인데 모르면 소설입니다. 예.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N이 1궤도에서 N이 3궤도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봅시다. 만약에 만약에 에너지가 100이야. 자, 얘가 에너지가 예를 들어 10이야. 얘가 50이야. 근데 여기서 에너지를 30 얻으면 전자 위치는 어떻게 될까? 전자 위치 40 얻어야 여기거든. 여기 2로 바꿔야겠지. 자, 40 얻어야 여기인데 30 얻으면 전체 4분의 3만 얻었잖아. 그러면 껍질이 1 플러스 4분의 3 껍질 하면 맞는다 틀린다 이러면 틀려요. 알았죠? 분수가 성립하잖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N은 1껍질입니다. 그러니까 30만큼 얻어도 못 벗어나요. 이해 갔죠? 이해 갔죠? 그게 25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면은 양자와라 해가지고 계단이 적혀 있죠. 그게 디지털 값이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계단이 1층, 2층, 3층 되어 있잖아. 그게 전자의 궤도가 디지털 값이다. 넘겨봅시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자, 그래서 에너지 값을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2V 있는데 n은 껍질수고 n은 양자수 껍질수고 요거를 잠깐 봐야 되겠어요. 요거 13.6V 곱하기 2예요. 알았죠? 2는 뭐냐? 2는 전자 한 개. 그리고 13.6은 그냥 숫자고 V는 전자 하나당 에너지, 전자 한 개당 에너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전자 하나당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전자 한 개당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고,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얻어야 도망간다, 뭐 그런 뜻이고요. 알았죠? 얘를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고 할 거야. 물리에서는 암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았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근데 외울 게 필요해. 여러분 적을 거 있어, 근데? 적을 거 없는 사람 손. 오늘 상대성 이론까지 배우면 진짜 대가리 터져요. 알았죠? 내용이 완전 그죠? 어렵죠?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 하나 발견될 때마다 몇 살 잡고 싸운다니까. 내용이 이상하니까. 진짜야. 진짜 그래요. 내용 이상하잖아. 자, n은 1입니다. n은 2고 n은 3이고 n은 4예요. 자, 여기 n은 5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써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 얘는 마이너스 4의 2의 제곱분의 k,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k,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k, 얘는 마이너스 5의 제곱분의 k.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원자핵은 밑에 있고 원자핵 밑에 있고. 자, 그러면 얘가 껍질 무한대 껍질로 가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가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k니까 이거 0V예요. 그래서 최대 전압을 0V로 본 거예요. 알았죠? 우리 건전지 같은 것처럼 보면 대충 한 10몇 볼트 되잖아. 왜냐면 대충 10몇 볼트 되는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10몇 볼트 되어야지 전자 전이가 가능해서 그래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만약에 여기까지 도망가보자. 자, 이때 에너지 방출 또는 흡수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알았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봅시다. 큰 거 0V 빼기 이거 마이너스 1분의 k 하면은 k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자 전이하려면 k 값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여기서 여기로 전이해보자. 여기서 여기로 전이하면 큰 게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k 빼기 마이너스 k 하면은 어떻게 돼요? 4분의 3k 나와요. 얘가 4분의 3k 나와요. 그러면 얘가 요만큼 도망가려면 얼마 나와요? 얘가 요만큼 도망가려면 4분의 1k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망가 봅시다. 자, 보니까 n이 1에서 2로 가는 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비교를 해보자. n이 2에서 무한대로 도망가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디가 더 도망을 잘 가냐? 도망가기 어려운 정도. 여기서는 4분의 3k 필요하고 얘는 4분의 1k 필요하니까 이쪽이 도망가기 더 어렵다. 그래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도망가는 게 도망가기가 훨씬 어렵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알려주냐? 어떤 친구가 껍질이 있었는데 껍질이 n에서 x 껍질에서 n y 껍질로 갔대. 이때 에너지가 방출된대. 에너지 방출. 그러면 여기가 고에너지고 저에너지인데 x, y를 구하래. 근데 이때 에너지 값이 4분의 3k래. 알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얘를
4분의 3이면 얘가 1 곱하기 4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1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1궤도랑 2궤도랑 관련있다. 알았죠? 그래서 고에너지가 2궤도고 얘가 1궤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거 알려주면 저걸 추적해야 돼요. 자, 잘 적어줘요. 잘 적어주고 지울 거야. 잘 적어줘. 흡수? 방출이지, 방출. 왜 여기가 고에너지니까. 그러면 잘 모르면 얘는 100. 10. 10에서 100에서 10 되려면 90 방출. 그렇지? 혹시 흡수 방출이 엄청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흡수 방출 헷갈리면은 그냥 여기다가 대충 고에너지에다 100, 저에너지에다 10 넣어서 100에서 10 되려면 90 방출.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았죠? 그리고 요 방법 많이 써먹어야 돼요. 알았죠? 요 방법. 근데 재수없이 학교 선생님이 얍삽하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2에서 4로 가는 경우. 이건 알았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양아치 짓을 좀 한다면 양아치 하면 안 되는데. 알았죠? 혹시 이런 경우는 조심하십사. 그래서 대충 해봐서 나오겠다면 쓰시고 답이 안 맞으면 2에서 4도 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합시다. 알았죠? 왜냐면 2에서 4가 자, 마이너스 16분의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니 그럼 이게 얼마 나오는지 이게 16분의 얼마 나와? 16분의 3 나오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16분의 2가 나오면서 약분돼가지고 8분의 1이 돼버려요. 그러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거. 추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낼 수 있으니 알고는 있으십시다. 그렇죠? 내면 안 되긴 하는데 얘들을 괴롭히려면 어쩔 수 없죠. 이게 4구나 4. 그래서 16분의 3. 맞죠? 16분의 3. 그러면 얘는 문제가 1의 제곱에 4의 제곱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2의 제곱이랑 1의 제곱이랑 관련이 있을 리 없고 2의 제곱이랑 4의 제곱이랑 관련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건 직접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의 스펙트럼 라이먼, 발머, 파션 계열 외워야 돼요. 그것도 동그랗잖아요. 라이머, 발머, 파션 계열.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자, 라이먼, 발머, 머리카락이 난데요. 파션. 자, 라이먼은 자외선 계열이고 발머는 가시광 계열이고 그 다음에 파시는 적외선 계열이고 자, 자외선이랑 관련된 거는 숫자 1이고 발머는 2고 파시는 3입니다. 자, 그러면 n이 5에서 2 n이 4에서 1 n이 3에서 2 n이 1에서 4 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자, 둘 중에 작은 수를 동그랗게 쳐볼까? 둘 중에 작은 수, 둘 중에 작은 수, 둘 중에 작은 수, 둘 중에 작은 수. 알았죠? 그러면 이는 작은 수, 누구? 발머랑 관련 있고요. 발머. 작은 수, 얘는 라이먼이랑 관련 있고, 얘는 발머랑 관련 있고, 얘는 라이먼이랑 관련 있어요. 하나 빼면 파션. 얘는 3에서 5. 얘는 파신이랑 관련 있어요. 그러면 가시광, 자외선, 가시광,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자, 이제 흡수냐 방출이냐 따질 건데 둘 중에 에너지가 얘가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은 애가 적으로 가니까 얘는 방출. 얘도 많은 애가 적은 애로 가니까 방출. 얘도 많은 애가 적은 애로 가니까 방출. 얘는 적은 애가 많은 애로 가니까 흡수. 얘는 3이랑 관련 있지. 얘도 적은 애가 많은 애로 가니까 흡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외울 수 있겠죠? 작은 수가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방출이냐 흡수냐는 고에너지로 저에너지로 갔냐, 저에너지에서 고에너지로 갔냐, 요거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 간단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잡아오는 건 아니겠지. 여기는 할만하지. 그렇지. 내용은 어이없지만 할만하죠. 디지털이라는데 어떡해. 야 이거 진짜. 그리고 애들이 다음 껍질로 이동할 때 사라졌다가 생긴대. 아 재밌다. 그래서 어이없지. 어이없어. 이거 진짜 미쳤다니까. 세상이 미쳤어. 자 그래서 258쪽에 헬륨을 잠깐 봅시다. 258쪽에 헬륨을 잠깐 보면 선을 그리니까 선이 하나 둘셋 그다음에 넷 다섯 개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렇게 생겼어요. 헬륨이. 여러분 수성 껍질하고 헬륨 껍질이 어때야 돼요? 하나야 되죠. 근데 얘 지금 몇 개야? 이거 지금 다섯 개죠. 그러면 내용 보니까 껍질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봐봐, 헬륨이 이렇게 있어. 헬륨이 이렇게 있는데 원자에 플러스 2번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아까 보니까 전기력이 수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1력밖에 없는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력이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첨력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게 돼. 알았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력밖에 없었는데 얘는 상호작용이 더 늘어났지.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 패턴이 더 늘어난 거야. 그래서 다전자는 스펙트럼이 어때? 다전자는 스펙트럼이 수소랑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네온은 한번 봐봐요. 네온은 그럼 껍질이 몇 개 있는 것 같아? 껍질이 겁나 많은 것 같잖아. 근데 말이 안 되고, 맞지? 어떻게 전자 껍질이 원소마다 다를 일은 없으니 그래서 원자 껍질은 정해져 있지만 원자핵과 전자 간 인력 패턴이 아닌 여기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첨력 패턴까지 있어서 그러면 이 친구의 궤도가 손상이 가서 얘가 전자끼리 밀어나니까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 공간은 상관이 없는데 얘가만 이렇게 와 가까이 와 그러면 얘랑 첨력이 커지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살짝 전자 껍질이 조금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거리 R이 여기랑 여기랑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 패턴이 수소랑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보호는 다전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보호는 다전자 원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다전자 원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수소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 260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양자역학이 밝혀진 현대 원자 모형. 모 원자 모형에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한 한정된 특정 궤도를 돌 때 빛을 방출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할 수 없고 전자전이 할 때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수소 외의 전자가 더 많은 다른 원자의 스펙트럼과 잘 맞지 않더라. 왼쪽 전자그룹.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대충 있더라. 자, 왜 그러냐면 2는 HF 때문에 그럽니다. 2는 HF. 2는 HF 때문에 얘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전자가 있고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서 튕겨나가. 빛이 왼쪽. 그리고 사람이 관측해. 그러면 빛이 여기 있구나 라고 사람이 생각하는데 실제 전자는 여기 와 있죠. 그죠? 왜냐면 빛도 입자니까. 그래서 관측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측 도구를 통해서 전자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알 수 없으니 대충 이 정도 범위 있겠구나 하는 게 확률 중첩 모형이에요. 확률 중첩 모형. 이게 현대 모형입니다. 알았죠? 숙제를 내주겠지만 검사는 못하겠죠. 숙제는 자 161부터 164까지 에너지 T로 갑시다. 에너지 T 설명해주고 쉬는 시간을
못 갖겠다. 이런 시간 없이 계속 하자. 슬프지만 책은 끝내줘야지. 그래서 지금 뭐냐 그 상담 오늘 온 친구 보니까 다른 학원 다녔는데 한 학기 동안 일단은 끝냈대. 알았지? 야 이해가 가. 그래 2달 동안 일단은 끝냈대. 일단은 2달이 아니지. 한 달 한. 우리 엄청 열심히 다닐 거야 진짜 미친 듯 다녔어. 근데 양이 많긴 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걔는 어떻게 하지? 그래요. 우리 어거지로 끝내긴 했는데 큰일 났잖아. 지금 학교 시험 한 달 반 남았나? 그동안 나머지 어떻게 하지? 그렇지. 그냥 아무튼 그랬대요. 자 268쪽 봅시다. 고체 에너지띠 양이 여기가 진짜 많아요. 에너지띠. 자 이제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접한 원자들의 전자 궤도가 겹쳐서 자, 에너지 준위가 겹치게 된다. 봅시다. 원자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고 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서로 밀죠. 밀지. 그러면 얘가 서로 미니까 얘가 궤도가 이렇게 된다 말이야.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되고 이 친구 궤도도 얘가 변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이 달라져요. 알았죠? 그러면 거리의 종류가 몇 개 나와 지금? 2개 나오죠? 그러면 스펙트럼 종류가 두 종류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원자 몇 개 있대? 원자 가까운 원자 2개일 때 스펙트럼 종류가 2개가 돼요. 그러면 가까운 원자 3개면 가까운 원자 3개면 스펙트럼 종류 몇 개 나와요? 스펙트럼 종류 3개 나와요. 그래서 원자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스펙트럼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고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너무 많이 옆에 있잖아. 고체는. 그러면 스펙트럼 종류가 무한대가 나오니까 그러면 무슨 스펙트럼? 연소 스펙트럼에 가깝게 나옵니다. 알았죠? 자, 쉽게 생각하면 그 원자 하나가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셀로판지 딱 가져가지고 나 이렇게밖에 이동 못해. 근데 옆에가 나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데 그게 겹쳐지면서 좀 더 움직임이 쉬워집니다. 이해됐죠? 알았죠? 그게 여러분 268쪽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왼쪽 봅시다. 왼쪽 아래 원자가 매우 많은데 지금 원자가 매우 많으면 스펙트럼 이 색깔 라인이 좀 더 두꺼워지죠. 알았죠? 그것보다 더 겹치면 더 두꺼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연소 스펙트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는 아니야. 자, 근데 여기 잠깐 봐볼까? 여기 잠깐 보면은 R이 커졌지? 그러면 R이 커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에너지 준위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가 많이 뭉치면 많이 뭉칠수록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된다? 상승해요. 그렇죠? 원자가 뭉칠수록 에너지 준위가 상승합니다. R이 커지니까. 이게 근데 이걸 왜 배우는 거야? 이거 굳이 왜 배우냐? 이걸 왜 배우냐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수소가 N은 1껍질에서 N의 2껍질 가려면 에너지 엄청 많이 필요하죠. 자외선 필요하죠. 자외선. 이거 한 껍질 도망가는데 자외선 필요해. 근데 금속은 에너지를 얻지 않아도 N이 무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N이 무한대 가려면 에너지 엄청 많이 필요하죠. 얼마 필요해요? 13.62V 필요한데 금속은 N이 무한대를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금속에 있는 전자가 수소보다 에너지가 더 많아. 그치? 어떻게 근데 태어날 때부터 더 많냐고. 신기하잖아. 그걸 설명하는 게 여기 에너지 D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초전도체 아십니까? 초전도체 아시죠? 초전도체 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초전도체는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원자 밀도를 엄청 과도하게 높이면, 그치? 원자 밀도를, 그러니까 특정 공간 안에 원자를 최대한 때려박아. 원자 밀도를 최대로 높이면 전자, 자유전자가 무한해져요.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올라가니까 저항이 매우 작은 초전도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초전도체는 어떻게 하면 원자 밀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얘네들이 잘 안 들어가거든. 왜냐면 원자핵감 반발력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 알았죠? 근데 어떻게 높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가 돼요. 네. 이런 공부할 필요 없어. 알았지? 학교 가고 싶지? 학교를 사면 돼. 그렇지? 서울대학교 총장이 꼭 서울대 출신인 필요는 없잖아. 넣을 수 있거든. 돈으로 사면 되잖아. 우리. 혹시 연대 졸업장 필요하니? 그냥 연대를 사면 되지. 왜 맞잖아. 왜 맞잖아. 그죠? 사면 그 연대 총장 어디 출신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무슨 일 하세요? 연대 총장이에요. 그렇죠. 알았죠? 초전도체가 발표만 되면 엄청납니다. 자, 계속 봐봅시다. 그래서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 인접한 원자들은 전자 궤도가 겹치면서 에너지 준위가 겹치는데 겹치면서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상승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겹치면 계속 상승하니까 그러면 어디 가 있을까? 나중에는 N이 무한대가 있어. N이 무한대가 뭐야? 자유전자. 껍질이 없단 말이야. 껍질이 무한대란 말이니까 원자핵으로부터 껍질이 무한대로 가 있으니까 자유전자지. 자, 이것이 금속이 에너지를 받지 않아도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재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 전자를 무한대로 뿜어낼 수 있는 소재를 만들려고 해. 알았죠? 그러면 전기를 많이 아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꽤 됐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자, 에너지 D 구조. 에너지 D 구조 봅시다. 허용 D.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 아까 말했지. 전자는 순간이동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원자가 D. 그 다음에 전도 D. 전도 D. 이거 D 간격. 자, D 간격이 금지띠예요. 금지띠. 여기는 전자가 머무를 수 없어요. 원자가 D.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D 중 에너지가 가장 높은 D로 원자가 D는 전자로 완전히 채워져 있어서 전자 이동이 어렵다. 여기 잠깐 봅시다. 만약에 마그네슘 한번 그려봅시다. 마그네슘이 안쪽 전자에 2개, 바깥쪽 전자에 8개,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 전자에 2개. 그래서 껍질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에너지가 많아요. 알았죠?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이 친구가 원자 같습니다. 알았죠? 자, 책 봅시다. 자, 허용띠를 보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인데 절대온도 동그라미 쳐줘. 0도씨 0켈빈이면 몇 도시야? 마이너스 273도시예요. 그렇죠?
자, 그 밑에다 하나 더 적어줘 봅시다. 일반적으로 특이하지 않는 이상은 온도가 상승하면 온도가 상승하면 전자 운동성이 커집니다. 전자 운동성이 증가하다. 알았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에너지 순위도 일반적으로 잘 올라가겠네. 특이하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뜨강띠 간격을 설명했고요. 자, 그다음에 전도띠, 원자가띠 바로 위에서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띠. 자, 전도띠 보니까 여기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데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데 왜 않냐고. 자, 전자가 원자가띠 위로 전도띠에 가면 자유전자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로 오면 자유전자가 돼요. 자유전자가 돼요. 그러면 n이 무한대야. n이 무한대란 말은 도망갑니다. 원자로부터 도망가요. 원자로부터 도망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전자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전자가 채우지 않아요. 알았죠? 안녕, 나 갈게 하고 갑니다. 알았죠? 자, 됐고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하나 빼먹었는데. 자, 우선 해봅시다.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자, 고체 원자의 에너지띠와 전자이동, 원자가띠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전이하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전기 전도성. 자, 물질 내에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전기 전도성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렇지만 5분을 찾다 합시다. 이상은 못 볼 것 같아요. 5분 칩시다. 5분. 5분. 빨리 통화하고 들어가. 혹시 집에 버스 타고 가시는 분? 혹시 12시가 넘어서 좀 더 해야 된다면 마지막 끝부분을 링크로 보내줘. 오늘 우리는 상대성 이론까지 끝내야 집에 가는 거야. 근데 내용은 어렵고 문제는 쉬워. 상대성 이론이랑 여기가 내용이 어렵고 나중에 풀어보잖아. 집에서 완전 쉬워. 내용이 근데 완전 사이트죠. 내용이 진짜 어렵죠.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해 못하고 끝나. 그래서 지금 학교 시험은 쉽다. 269쪽으로 가봅시다. 전기 전도성. 물질 내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한다. 자유전자와 양극. 여기 봅시다.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비어 있고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즉 여기는 중성이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고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에 플러스 극이 되고 여기에 중성이 돼요. 그랬을 때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여기를 양공이라 불러요. 양공.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여기를 양공이라 불러요. 그래서 양공은 플러스 극, 플러스 극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왼쪽으로 간다면 양공은 오른쪽으로 가요. 맞다. 전자가 이동하는 거랑 양공의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 자, 그 밑에 이제 고체의 에너지 구조와 전기 전도성. 이제 보면은 전기 전도성이 원자가 D와 붙어 있습니다. 원자가 D.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자 상태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원자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를 매우 잘 보내주는 친구야. 이런 걸 우리가 도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가 D랑 전도띠랑 많이 먼 게 있어요. 금지띠, 어디가 금지띠가 더 멀어요? 오른쪽이 더 멀죠. 이렇게 금지띠가 멀리 있는 거를 부도체, 얘를 반도체라고 불러요. 반도체.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도체는 외워야 돼요. 금, 은, 구리, 철, 알루미늄. 부도체는 플라스틱, 유리, 나무, 고무, 도자기, 석영. 자, 반도체는 규소점안유. 규소점안유의 공통점은 몇 조 원소? 14조 원소예요.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성 봅시다. 자,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성은 온도에 따른 비저항이라고 하는데 저항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부채는 온도를 높일수록 저항이 오히려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 왜냐면 여기서 자유 전자 증가로, 어차피 자유전자가 많은데 자유전자가 증가하죠. 그러면 혼란도도 증가합니다. 혼란도 증가. 자, 여러분이 어디를 가르쳐줄까? 그 연예인 보러 이제 시사회 갔는데 혼자 갔을 때는 상관없는데 여러 명이 가면은 길이 막히죠. 그죠? 혼란도가 증가해서,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감소. 그리고 저항이 증가해요. 너무 전기가 잘 흐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항이 감소해요. 높이면. 이거 반도체, 이거 부도체. 일반적으로 온도를 높이면 저항이 감소합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도체의 단점이 있어. 도체의 단점. 도체의 단점이 뭐냐면 얘가 원자기 있고 전자가 이제 자유전자가 돼서 나가. 이렇게 자유전자가 됐어. 이렇게. 그러면 원자핵은 플러스 극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전자는 이렇게 있으면 자유전자 됐잖아. 원자핵이 전자를 이렇게 당겨. 그러니까 전자가 직진해야지 전기 전도성인데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 버리면 전자 이동을 도와줘 방해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체를 전기전도성을 높이고 싶은데 전기전도성을 해가지고 자유전자가 됐는데 근데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니까 이 친구 이동을 원자핵이 방해해. 알았죠? 그러면 뭐가 제일 베스트일까? 어떤 게 베스트일까? 어떤 게 베스트냐면 원자핵이 1번인데 전자를 2개 가지고 있어갖고 그렇지? 그러니까 원자핵하고 전자는 중성이 돼버리고 전자만 생기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최고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갈 때 이 친구 방해 안 하잖아. 그렇지. 이게 최고죠. 자, 그렇단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마이너스 극을 이면 전기 전달 속도가 도체보다 더 뛰어납니다. 알았죠? 그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소자였던 거야. 도체는 전자를 보내면은 지가 플러스극 뛰면서 전자가 이동하는 걸 방해하는데 애초에 얘가 마이너스극 뛰면은 전자를 보내도 자기는 중성이거나 마이너스니까 알았죠? 전자 이동이 오히려 좋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게 한 장 넘겨보세요. 그게 271쪽의 N형 반도체예요. 상온에서 마이너스 극을 띄는 물질을 만들거나 상온에서 플러스 극을 띄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전자전이를 해도 전자를 이동하는 속도가 바뀌지 않아. 알았지? 여기 한번 봐볼까? 여기에서 전자를 방출하잖아. 전자가 어떻게 가냐? 여기서 전자를 방출하면 전자가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알겠죠? 왜냐면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기 때문에 얘 전기력 때문에 일직선하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 그래서 전자 신호가 원래 원하는 방향이랑 다르게 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잡음이 많다, 소음이 많다고 하거든. 근데 얘는 떨어져 나와도 어차피 중성이니까 갈 길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정보 전달 속도가 얘보다 더 빨라. 알았죠? 잡음도 얘가 훨씬 없고 얘는 잡음이 많아. 실제로 구리선으로 통신하면 잡음이 많아요. 알았죠? 실제로 금속 도체선으로 통신을 하면 잡음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순수 반도체랑 불순물 반도체 봅시다. 순수 반도체, 자, 불순물이 없이 완벽한 결정 구조, 14종 원소, 알았죠?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순수 반도체처럼, 알았죠? 그래서 규소가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옆에 규소가 이렇게 오는 게 예전에는 반도체 많이 안 썼어. 알았죠? 이제 많이 안 썼고 확실히 중국 애들이 무서워요. 중국 애들이 쓰니까 진짜 상용화하는 속도가 미쳤어. 참고로 그 반도체에서 태양광 반도체 같은 경우, 태양광 전지 같은 경우 있잖아. 중국이 손을 내면서 효율이 15%에서 30%가 됐어. 그리고 최근에 황사 잘 안 오지? 혹시 황사 안 오는 이유 아는 사람? 요즘 원래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황사 장난 아니었잖아. 그렇지? 왜 황사가 안 오는 거야? 혹시 아는 사람? 뭐라고? 전기차 찍어내서 중국이 없어져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진짜 소름 끼치는데 중국에 사막이 엄청 많잖아. 알았지? 사막을 태양광으로 덮어버렸어. 이게 진짜 있는 일이야. 태양광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밑에가 원래 사막이잖아. 그렇지? 태양광으로 덮으니까 그늘지잖아. 그늘지지. 그늘지니까 여기서 뭐하냐? 농사하고 있어요.
진짜 충격적이지. 진짜 농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미세먼 황사가 안 만들어져서 최근에 이렇게 깨끗한 거야. 대박이지. 대박이지. 그 넓은 사막을 태양광으로 덮었다니까. 대박이지, 대박. 그래가지고 태양광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전기 만들고 대박이지. 사람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다 그늘이고 그래 여기서 이제 농사하고 진짜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진짜 좀 억까 같은데 황사가 감소해가지고 황사가 감소했어. 그러면 태양 빛 이거 맞나? 투과율이 증가하면서 지구 온도 상승한다. 이게 아니 야 사막에 황사 안 만들었으면은 이거 잘한 거 아니야? 근데 황사가 감소해서 태양빛 투과율이 높아져가지고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무조건 죽는 게임이잖아 이거. 이거 황사 맞아서 죽든 지구가 뜨거워서 죽든 이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와 반도체가 중국이 손대면서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알았죠? 진짜 이거 모래를 뿌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렇습니다. 자 271쪽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자 이런 걸 순수 반도체라고 하고 그럼 여기 봐봅시다. 여기가 원자가 전자가 4개. 알았죠? 원자가 전자 4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3족 원소 넣기.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4개인데 13족 원소면 원자가 전자 몇 개야? 3개지? 그러면 원자과 전자 3개를 넣으면 전자 하나 부족하죠. 그러면 전자 1개 부족합니다. 이렇게 전자가 부족한 걸 양봉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상온에서 무슨 극? 상온에서 플러스극. 알았죠? 상온에서 플러스극이고 이걸 P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P형 반도체.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P형 반도체. 자,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은 이제 자 순수한 반도체 원자과 전자 3개인 13족 원소 풍소를 집어넣는 걸 도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에 필요한 전자 한 개가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전자 하나를 흡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양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도띠 밑으로 양공이 하나 생겨요. 그 글이 동그라미 쳐서 외워놔요. 그 다음에 이제 N형 반도체는 자 여기다가 15족 원소를 첨가하거든요. 첨가가 다른 말로 도핑입니다. 도핑 그러면 전자 한 개가 남아요. 아까 우리가 필요했던 구조네요. 그래서 이 친구 그러면 자유전자가 하나 남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부르고 자유전자가 하나 남으니까 상온에서 마이너스 5 실점 한 장 넘깁시다. 자 172쪽 PN 다이오드 생각보다는 쉬워요. P 다이오드. 자 그러면 P랑 N을 붙여요. P랑 N을 붙이고 건전지를 연결합니다. 자 우리 전기 회로가 인력에서 잘 구동돼요? 청력에서 잘 구동돼요? 전기 회로가 청력에서 잘 구동되죠. 그래서 P형 반도체는 플러스, N형 반도체 마이너스, 긴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흐릅니다. 이걸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불러요. 순방향. 가운데 친구를 붙였다고 해서 접합면이라고 그래요. 접합면.
알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미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건전지에서 마이너스가 가득 차요. 그래서 청력이 생기니까 이 마이너스가 여기로 넘어가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플러스가 여기를 채우고 더 넘어가면 더 채워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알았죠? 이렇게 계속 순환이 알았죠? 자, 그리고 반대로 가볼까? 반대로 만약에 P인 있는데 여기가 맞불이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제 전자랑 여기가 인력이니까 여기는 전기가 안 흘러요. 전기가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역방향이라고 불러요. 역방향. 됐죠? 자, 여러분 책에 272쪽에 접합후를 잠깐 볼게요. 접합전과 접합후. 그리고 여러분 272쪽에 역방향의 그림이죠. 맨 아래 그림. 그리고 저기 뭐냐 순방향의 그림하고 역방향의 그림 있죠. 그거 외우세요. 역방향 그림이랑 순방향 그림 외우시고 그림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림을. 자, 그러면 여기 전기 흐르는 거 있죠. 이 전기 흐르는 걸 물리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전자와 플러스 양공이 접합면을 통과한다. 이렇게 부르거나 접합면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부르거나 자, 여기서는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에 멀어진다. 그리고 접합면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어서 외워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접합 전 분포를 보면 뿔뿔마마인데 접합을 해버리면 마이너스가 여기로 가버려요. 그리고 플러스도 여기로 가버리고 그래서 뿔뿔마마 이렇게 돼요.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P형반도체, N형반도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청력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자, 청력이 감소하면 전기 흐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전기가 흐르기는 어려워요. 흐르긴 어렵다. 흐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전기를 추가적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전기를 흐를 수 있는 방법은 건전지를 추가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추가로 연결해준다. 특정. 와.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는 지금 전자가 없잖아. 이 친구 전자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 있는 전자가 넘어오면, 그죠? 자, 여기를 잠깐 보면은 이 친구는 N이 무한대인 친구란 말이야. 맞지? 여기는 자유전자니까, 이게 자유전자니까 N형반도체는 자유전자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은 N이 무한대였던 전자가 N이 원자까지로 갑니다. 원자까지. 그러면 발열 반응할까, 흡열 반응할까? N이 무한대가 고에너지였지 아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에너지를 강조합니다. 에너지 강조.
그러면 에너지 방출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요. 빛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쓰면은 열이 발생해요. 알았죠? 핸드폰 쓰면 열 발생해. 저것 때문에. 그리고 빛을 이용한 애가 있겠죠. 빛을 이용한 애가 뭐냐면 지금 요거 LED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특정 그게 발광 다이오드고.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책에 이거 안 나와 있거든. 이거 했죠. 이거 썼죠. 얘가 n이 무한대인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n이 무한대인 친구가 n이 원자값 이 친구 원자값 D로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에너지 방출할 건데 에너지가 B 단위 열인데 빛을 이용하면 LED 발광 다이오드다. 나도 지금 래퍼가 돼서 랩을 하고 있어요. 이 물리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네, 이렇게 합시다.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물리가 개념이랑 문제풀이가 끝내려면 필요한 시간이 120시간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중간까지가 물리가 문제풀이랑 개념이랑 해야 될 게 60시간이라고. 60시간. 알았죠? 우리 6주 남았죠? 시험 보려면 6주에서 8주 남았죠? 이거를 6주 만에 해야 된다. 그러면 한 주에 10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10시간. 물리만. 미쳤죠? 근데 만약에 재수없이 화생을 선택했다. 화생을 만약에 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화생을 선택했으면 주 몇 시간 필요하지? 한 주에 30시간의 공부량을 해야 됩니다. 만약 선행이 안 돼 있다. 한 주에 30시간. 토요일에 공부를 한다면 토요일에 15시간 하면 돼요. 일요일날 15시간 하면 돼요. 일요일에 15시간 하면 됩니다. 과탐만. 그래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하면 그래도 여러분은 여기서 절반 줄였으니까 그죠? 절반 줄였죠. 282쪽으로 가봅시다.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 얘들아 1분만. 촬영 안 됐나? 촬영 됐지? 오씨, 큰일 났다. 다행이다. 와, 2% 남았었어. 핸드폰. 배터리. 잘못했으면 촬영 못할 뻔. 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가봅시다. 이름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수라는 말을 붙이면 대부분 어떨 때 부르나요? 맞습니다. 이상한가요? 이상한 내용입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물리에 눈을 뜨면 다 이상한 내용이구나 사실. 얘네들이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 발견해가지고 왜 이럴까? 맞죠? 그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관성좌표계 상대 속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상대 속도. 자, 이거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서로 1m/s, 2m/s로 걸어가요. 그래서 A가 보는 비속도. 여기서 상대 속도가 좀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A가 보는 비속도면 비속도니까 VB-VA예요. 알았죠? 외우세요. 비속도니까
B에서 상대방 거 빼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보면 B 속도는 B가 결국 이쪽 왼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m/s 빼기 빼기 오른쪽으로 1m/s에서 마이너스 3m/s입니다. B가 본 A 속도. A 속도. 그러면 A 속도예요. 사실상. 그래서 얘는 A 빼기 VB. 그래서 A가 보면 아니야 뭐예요? B가 보면 A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얘가 1m/s 빼기 마이너스 2m/s. 그래서 3m/s입니다. 됐죠? 자, 관성 좌표계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한다. 그래서 관성 좌표계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 좌표계다. 그래서 정지 좌표계랑 등속도 좌표계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음에 배웠죠. 정지 상태랑 등속도 상태는 정지 상태, 등속도 상태를 구분할 수 없다. 기억나요 혹시? 처음에 배웠던 거 되게 중요했던 거. 자 보자. 지구가 있고 사람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를 관찰하면 나 좌절하고 있는데 좌절하는 거 못 느끼고 나 정지한다 라고 말을 하고, B가 A를 보면 너 좌절한다, 짧게 보면 등속 운동한다. 둘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정지랑 등속도는 구분하기 어렵다. 알겠죠? 정지랑 등속도는 구분하기 어렵다. 정지와 등속도는 구분하기 어렵다. 자, 근데 특수래. 상대성의 원리와 광석 불변의 원리를 통해서 뭐야 갑자기? 관성계 사이는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시간, 길이, 물량이 변한다. 관찰자가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저거죠? 관찰자가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들어본 거 같잖아. 양자역학에서 관찰자가 상대방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이 갑자기 관찰자가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알았죠? 대박이네. 그럴 수도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취업 선생님이 운동장 10바퀴 시켰는데 안 뛰고 있으면 야 빨리 안 뛰어 그러면 미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상대성의 원리 봐봅시다. 상대성 원리. 모든 관성자 표기에서 관찰되는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물량 사이에는 관계식인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F는 MA는 성립하더라. 알았죠? 왜냐면 여기 봐보자. 여기는 정지 관석에 등속도 관석인데 F는 MA면 이거는 누구 가속도잖아. 그래서 가속도랑 정지랑 싸우면 누가 이겨? 가속도가 이겨야 되고, 가속도랑 등속도랑 싸우면 가속도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든 F는 MA 법칙이, 여기서도 F는 MA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된다. 알았죠? 별명 아닙니다. 알았죠? 자, 이제 광석 불변의 원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봅시다. 자, 태양이 이렇게 뜨고요. 이거는 뉴턴이 실제로 실험한 내용입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보면. 자, 광석으로 빛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이거를 진짜로 실험을 했대요. 참, 지구가 이렇게 자전 V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 자, 그랬을 때 이 빛을 얘가 따라가니까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이때 빛의 속력은 지구 자전 때문에 C 플러스 V로 관측돼야 돼. 그리고 이게 C가 이렇게 오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빛을 관찰하면 빛의 속력이 C-V로 관찰돼야 돼. 자,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빛이 오는 거를 구멍으로 뚫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참 원시적인 실험이에요. 자,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옆에 이제 나사가 있어가지고 나사가 이제 이렇게 딱 돌아가요. 알았죠? 딱 돌아가는데 딱 돌려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 간격을 측정한 거예요. 미친놈이죠. 확실한데 친구는 없어요. 친구가 있으면 이거 할 시간에 같이 게임만 가지. 이거는 진짜 친구가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돌려가지고 빛 들어오면 몇 초 간격에 빛이 오는지 왔다! 딱 체크해가지고 그래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미친놈이죠. 확실히 미친놈이에요. 자, 그래서 C 플러스 V랑 C 마이너스 V가 같습니다. 이걸 관찰하게 돼요. 미쳤죠? 이걸 관찰합니다. 이게 같다는 걸 관찰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관찰되냐면 측정을 해보면 광속 C로 나타납니다. 어이없죠? C 플러스 V가 C로 관찰되고 C 마이너스 V로 C로 관찰됩니다. 그래서 멘붕이 터졌고 이렇게 관찰되니까 광속은 불변이다. 여러분 근데 수학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맞습니다. 이게 C가 무한대다. C는 무한대 성력이라는 걸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에서 V도 해봤자 무한대고 무한대에서 C 빼봤자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뭔가 있자 빛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빛은 아무튼 이상하네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라니까요. 진짜라니까. 진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아래 봅시다. 282쪽 맨 아래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진공 중에서 빛의 성력은 관찰자나 그리고 광우는 운동에 관계없이 광속 C로만 나타난다. 한 장 넘겨볼게요. 이제 시간 팽창 그리고 이제 별 이상한 거 하는 겁니다. 별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상대 속도가 0일 때 우리는 이걸 고유 물리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물리량. 상대 속도가 0일 때 이걸 고유 물리량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죠? 1분만 내가 뭐 하나 가져올게요. 뭐 하나 가져올 테니까 1분만 있어봐요. 1분만.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토할 것 같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생각했냐? 자, 아인슈타인이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굳이 몰랐대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 자, 봅시다. 자, 얘가 이렇게 꾸글꾸글한 산이 있고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산이 있을 때 사람은 우리가 꾸글꾸글한 곳을 가면은 이 공간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빛을 쏘면은 빛은 이 공간에 독립적으로 그냥 직진해버리죠. 그렇지? 나는 공간에 종속하고 중력에 종속해서 간대. 맞지? 근데 빛은 알파도 하고 직진해버려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빛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 빛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빛의 공간하고 우리의 공간이 둘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갔던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 빛의 공간에서는 무조건 최단거리로만 이동하고 우리의 공간은 이렇게 주변 공간에 종속되어서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가 가능하려면 어디서도 무한대로 측정이 가능하려면 미친 것 같죠? 어디서도 무한대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빛의 운동과 우리의 운동은 독립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빛은 양자역학적으로 갔을 때 가장 효율적인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최단거리 운동만 해야 돼. 자, 네. 내용이 미친 것 같죠?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인간은 이 공간에서 이렇게 가지만 빛을 여기서 쐈다면 빛은 있잖아. 이 공간의 면을 따라가지 않고 얘를 투과해가지고 여기로 와. 알았지? 두 지점의 최단거리로만 이동해. 그러니까 우리랑 빛의 논리가 다른 거지. 알았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내용이 미친놈인 것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미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실험을 뭘 할 거냐? 자, 실험을 A 관찰자가 있고요. 밖에 있는 B 관찰자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B 관찰자. 그래서 A 관찰자의 정중앙에 빛을 쏠 거예요. 빛을 여기서. 그런데 실제로는 빛을 쏜다는 개념은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자, 빛을 쏜다는 개념은 여기서 이렇게 빛을 탄생시키는 거지. 그러면 A 관찰자는 빛을 여기서 탄생시킬 거거든. 그러면 빛의 탄생 공간 속도랑 A 공간 속도가 같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A의 공간 속도랑 B의 공간 속도가 같다. 그러면 둘의 상대 속도가 얼마야? 둘의 상대 속도가 0이야. 자, 그러면 얘가 빛이 여기서 탄생하면 내가 이렇게 가는 동안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빛하고 공간이 분리가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가 L이고 여기가 L이면 여기가 여기가 T고 여기가 앞이면 빛은 앞뒤로 동시에 들어가요. 한숨 너무 크게 쉬지 마. 한숨 너무 크게 쉬지 마. 아, 근데 그러면 이게 진짜 실생활에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냐? 그 GPS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오류가 많았어요.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여행 가다가 이렇게 절벽을 지나가는데 이게 자회전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자회전하래. 계속 그때는 GPS가 그 상대성 이론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자회전하다가 진짜 갈 뻔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하는 나라 갈 뻔했어요. 군대 면접 받고 진짜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들하고 운전하다가 자회전하라고 했는데 자회전 길이 없어요. 네, 그때는 상대성 이론을 반영을 안 해가지고 그때 GPS 오차가 많았어요. 사고가 진짜 많았어. 그때 진짜 GPS 사고가 GPS 오차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상대성 이론 집어넣어서 오차가 거의 없어요. 알았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확실히. 저는 조금 뻔했기 때문에 네, 확실히 기억합니다. 자, 참 진짜 대박이지. 자, 그럼 이제 자 B 관찰자 입장에서 이제 빛은 여기서 이제 B 관찰자가 여기서 볼 거야. B 관찰자가 빛은 여기서 이제 독립적으로 빵 이렇게 생겼어.
알았지? 근데 지금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가겠대. 여기 뭐냐, 여기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가겠대. 여기 이쪽으로 이동하겠대. 이쪽으로 이동. 그러면 빛은 이렇게 가고 비행기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자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이동해버리면 빛이 이렇게 버리고 비행기 앞으로 가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빛이 어디에 먼저 도달할까? 비 입장에서는 빛이 끝에 먼저 도달해. 맞죠?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계속 와. 자,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계속 오면 얘가 이렇게 전진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전진할 거 아니야. 그래서 빛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가고. 그죠? 그러면 비 입장에서 그러는 거지. 빛이 빗면에 먼저 도달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인데 관찰 결과가 달라요. 맞죠? 이거 많이 배우면 뱀 걸려도 죽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미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누구냐? 284쪽으로 가봅시다. 자, 우주선 안에 관찰자가 이제 관찰할 겁니다. 자, 근데 책이랑 좀 다르게 할게요. 책이랑 좀 다르게. 자, 책이랑 좀 다르게 하면은 이제 관찰자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여기 A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 한 명은 이제 자, B에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VV로 가고 있어. 알았죠? 그러면은 A 입장. 자, A 입장에서 빛을 쏠 거야. A 입장에서 빛을 쏘면은 이렇게 쏠 거야. 알았지? 그리고 B 입장에서도 빛을 쏠 거거든. 빛을 위아래로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본 A의 빛의 경로는 이렇게 생겨고, 그죠? A가 본 B의 빛의 경로는 빛이 위아래로 쏘면은 이렇게 다가올 거니 얘가 이렇게 보일 거란 건지. 맞지? 자, 그리고 B가 본 B의 빛의 경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B가 본 A의 빛의 경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본 A의 빛의 경로인데 A랑 빛이 같은 공간에 탄생했으니 상대 속도는 얼마야? 이 친구 상대 속도 0이야. 여기는 A가 본 B의 속도인데 A랑 A의 우주선하고 B의 우주선이 상대 속도가 있어 없어? 서로 마주 보니까 있지. 그렇지? 상대 속도 존재. 됐죠? 자, B가 본 B는 B의 공간하고 B의 빛이 탄생한 공간의 상대 속도는 똑같지? 0이지? 상대 속도 0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어떻게 했어? 여기 더 길어졌지? 얘는 상대 속도가 존재. 그러면 둘의 비율이 있지? 둘의 비율이 있거든? 둘의 비율이 우리가 로렌츠 상수라고 불러. 로렌츠 상수. 이거를 T1, 얘를 T2, 얘를 T3, T4 이렇게 할 때 로렌츠 상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둘의 길이의 비를 말하고 로렌츠 상수는 1보다 커. 알았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길이가 기냐면 얘가 더 길이가 길잖아. 그래서 T3랑 T4가 다른데 같다고 하고 싶거든. 그랬더니 로렌츠 상수를 여기다 곱하거나 여기다 곱하면 되는데 여기다 곱하면 되겠지. 큰 거가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1보다 크면 작은 거에다가 R을 로렌츠 상수를 곱하면 큰 게 되겠지. 그지? 그럼 얘도 어떻게 될까? 얘는 그러면 로렌츠 상수의 T1을 곱하면 T2가 된다. 됐죠? 상대 속도가 0인 걸 우리가 고유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상대 속도가 0인 얘를 고요시간 상대 속도가 0인 얘를 고요시간 그럼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보자. 만약에 이 t1을 1초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4초라고 하자. 그러면 상대 속도가 같으니 얘가 몇 초가 t3가 1초가 되고 얘가 4초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상대방을 관찰했을 때 시간이 커져. 그렇지? 보니까 상대방을 관찰할 때 시간이 커져. 알았죠? 이게 미친 소리죠. 자, 그래서 고유 시간하고 상대방을 관찰한 시간 중에 상대방을 관찰하는 시간이 커집니다. 자, 시간이 커졌다 그래서 시간 팽창이라고 그래요. 시간 팽창. 알았죠? 이거를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렇게 불러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외우기 쉽죠? 자, R 곱하기 고유 시간은 상대방을 관찰할 시간. 됐지? 자, 간단히 적어줘. 이거 말고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왜? 내용이 어렵거든. 어렵게 된 게 쉽지 않아요. 맞지? 이게 결론이야. 이거 외우면 돼, 이거. 로렌츠 상수가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이거든. 이때 v는 상대속도. 그래서 상대속도. 그 대신 상대속도는 v는 c를 초과할 수 없어. c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럼 여기 빨리 적어봐. 빨리 적고 재밌는 거 하나 말해줄게. 재밌는 거. 혹시 엔드게임 본 사람 손 들어봐. 엔드게임 본 사람. 엔드게임 봤지? 자, 엔드게임 해설. 엔드게임 해설. 혹시 엔드게임이 그 과학 내용으로 돼 있는 거 알죠? 마블 영화가 과학 내용으로 돼 있어요. 자, 이거 적었어? 아니, 엔드거는. 자, 이걸 이해하면 건강에 안 좋긴 하거든요. 자, A한테 B한테 너 이 운동을 보니까 너 보니까 1초, 2초, 3초, 4초의 삶이 있고요. 자, 얘도 1초, 2초, 3초, 4초의 삶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1초인 순간 자기가 이제 고유 시간이 1초일 때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이 4초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네. 그러니까 A랑 B랑 있잖아요. 친구인데 이 1초의 친구랑 4초의 친구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초에서는 둘이 같이 친구였는데, 알았지? 0초에서는 같이 친구였는데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운동을 하는 순간 여기 1초는 여기 4초랑 만나게 돼요. B가 1초일 때 상대방이 4초처럼 보여요. B가 1초일 때 상대방은 4초처럼 보여요.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혹시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달리면 다른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시간에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봐봐요.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다가 달려버리면 A는 조금 전진할 때 B는 이렇게 전진하면서 시간축이 틀어져요. 알았죠? 매칭되는 상대방이 달라져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면서 달라져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주는 상대 속도에 의한 상대 속도에 의한 다중주예요, 여러분. 달리면은 우주가 상대 속도를 만들면 우주가 차원이 여러 차원으로 만들어지면서 여러 개의 대응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타노스 있죠. 타노스가 열심히 이제 맞짱 까가지고 다 조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딱 1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상대 속도를 달리하면 돼. 그럼 졸로 빨리 달리면 다른 차원의 타노스를 만나면 돼. 그래서 뚜껑 패가지고 자 반지를 가지고 돌아와요. 알았죠? 근데 슬픈 점 뭐냐? 자, 슬픈 점이 뭐냐? 슬픈 점이 뭐냐? 타노스한테 전화 쳐갖고 자, 파이 해가지고 지구 2분의 1을 사라졌어요. 어차피 전출산은 사라질 건데 굳이 왜 손가락을 튀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전출산은 사라진대. 자, 근데 이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로 점프해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대요. 손을 대죠. 근데 이 친구는 안 변합니다. 시간은 전지라기 때문에 그럼 누가 변하냐? 내가 행이라면 새로운 시간적 우주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타노스 옛날에 있잖아. 우리 인구 절반 날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일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 아는 사람 죽었다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타노스랑 이게 대가리 뚝배기 깨가지고 지구를 구해요. 그냥 이 사람한테 과거를 물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우주가 탄생한 거야. 과거를 바꾸는 게. 알았죠? 그러니까 엔드게임은 사실 두 개의 엔딩이 있어요. 지구의 인구 절반 사라진 엔딩, 그리고 지구를 구하는 엔딩.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상대 속도를 가지면 대칭되는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 속도를 가지는 순간 우주가 다양해져. 알았지? 그 문자 생각해봐. 이 사람이 진짜잖아. 얘 진짜 찐이고 얘는 파생된 우주잖아. 파생 우주. 알았지? 그렇지? 얘가 진짜 우주고 얘가 파생된 우주란 말이야. 그래서 얘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지. 너 진짜니? 물어보는 거야. 너 파생된 우주가 아니고 진짜니?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하겠어? 예스, 나 당연하지.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진짜니? 얘는 진짜잖아. 진짜니? 물어보면 응. 근데 상대 속도를 가지면 파생된 우주가 여러 개가 되잖아. 그러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분의 진짜 일이지. 그렇지? 그러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건 상대 속도만 나와도 우주가 여러 개 파생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지? 우주가 여러 개 파생되잖아 지금. 벌써 상대 속도 가지니까 우주가 두 개로 파생됐잖아. 그렇지? 근데 모든 사람이 막 달릴 거 아니야. 그죠? 막 달리고 막 뛰고 할 거 아니야. 자동차 타고. 그러면 이건 무한대분의 1이니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내가 진짜 이런 거지. 그럼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우주를 계속 우주라고 하지 않고 책에 보면 사학번이라고 했다가 홀로그램이라고 했다가 하는 거예요. 미쳤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단 말이. 우리가 이 사람이면은 미래가 예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람일 수도 있잖아. 이 파생된 공간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미래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어요. 네, 알았죠? 알았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거 하고 나서 뭐 하잖아? 그 불교 가잖아. 혹시 알고 있니? 그 뭐지? 그 다시 태어나는 거 뭐냐 그거? 뭐지? 윤회! 왜냐면 이 친구 빼고 다 윤회야. 이 친구 빼고 다 윤회죠. 괜찮아. 이 친구 빼고 다 윤회야. 여기서 타노스한테 쳐맞고 뒤진 거 다음에 또 이 공간에서 타노스한테 쳐맞고 뒤졌는데 다음 주부터 시간이 또 오잖아. 그럼 또 죽고 이제 뭐하는지 죽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다음 공간에 또 차이고 알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이후에 불교의 그 엄청 심취하거든. 내용이 너무 흡사해가지고 와 그래서 물리의 끝이 종교로 끝나버리네. 재밌죠? 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엄청 놀래요. 불교 배우면서 대박이죠. 자 시험은 그래서 뭐가 주로 나오냐 이런 건 안 나오고 이거 나온다 이거 알았죠? 아까 했던 거 요거 나와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누군가의 행동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 빛이 너무 특이하다. 왜? 우리는 빛에 갇혀있거든. 그러니까 빛의 성질이 특이하죠. 자, 재밌는 건 우주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데 걔가 찐이야. 걔는 찐이야. 우주 팽창 속도가 무한대를 뛰어넘는다고 하니까 막 알고 보면 우리는 그 결제된 게임 캐릭터일 수도 있어. 밖에는 진짜고 밖에는 찐이고 우리는 이제 누가 밖에서 이제 결제하는 거지. 누구는 NPC일 수도 있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장원영 결제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NPC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기리수 쪽으로 가봅시다. 기리수 쪽. 어렵죠? 내용 미쳤죠? 혹시 버스 타는 사람 가야 되는데 좀 이것만 듣고 갈래요? 자, 이게 이제 A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B가 있대. 그래서 우주선이 있고요. 우주선 여기 N 우주선이 있고 그러면 이제 A가 관측한 우주선 길이가 측정을 해보면 L처럼 보인대요. 그러면 A랑 우주선이 상대 속도가 얼마야? A가 지금 V로 가고 우주선도 V로 가니까 상대 속도는 없죠? 그래서 상대 속도가 0이면 원래 길이 그대로 보이네. 알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우주에서 있잖아. 빨리 움직이는 천체를 관찰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 B가 A 우주선을 관찰하면 관찰하면은 우주선이 엄청 쬐까매 보이는데 엄청 이렇게 얇아 보이네. 알았지? 얘가 L보다 작게. 이거는 그래서 외워놔야 돼. 그래서 상대 속도가 있으면 길이가 작아지더래. 자, 그래서 이때 길이를 L1, 이때 길이를 L2라고 하면 상대 속도가 0이니까 얘를 고유 길이라고 부릅니다. 고유 길이.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고유 길이랑 L2랑 비교해보면 고유 길이가 길어요. 봐도 길죠? 아까 로렌츠 상수 넣으려면 로렌츠 상수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고유 길이는 로렌츠 상수 L2가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책 보면 이거 길이수 쪽 상대 속도가 있으면 길이가 작아 보입니다. 알았죠? 길이가 작아 보이는 게 아니고 작아진대. 그러니까 운동에 영향을 미친대. 알았죠? 관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길이가 작아진대. 어렵지? 그래서 285쪽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아니고 이거 배우면 미쳐버려요. 내용이 미쳐가지고 이거 적어주면 끝이야. 이제 끝. 시험은
엄청 쉬워요. 여기가 그 문제가 쉬워. 근데 이거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지. 그렇죠? 상대 속도가 0이면 보유 시간, 보유 길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봐. 이거 아까 보니 상대 속도가 0일 때, 자 빛을 보니까 빛은 이렇게 움직이고, 상대 속도가 있으면 상대 속도가 존재하면 그림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맞죠? 그러면 시간이 누가 더 길겠어? 얘가 길겠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우주선 길이로 보니까 우주선 길이로 봤더니 상대 속도가 0이면 우주선이 정상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대 속도가 0이 아니면 상대 속도가 존재하면은 우주선이 쬐까려 보이더라. 감찰해봤더니 그러더라. 그리고 길이가 감사하더라. 이 결론만 외우시면은 문제 푸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빛의 운동이랑 우리의 공간의 운동이 독립되어 있더라. 그리고 빛은 우리 공간에 덮어져 있을 뿐이다. 그래서 멀리서 관찰하면 운동 결과가 달리 보이더라. 그리고 관찰이 아니고 실제로 적용까지 되더라. 그렇죠. 실제로 상대수가 빠르면 길이가 줄어들어 버린다. 공간 길이가 줄어들어 버린다. 그래서 광 속에 수렴하면 공간이 매우 작아 보여요. 그러면 꼭 그래 보이지 않나? 컴퓨터 모니터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 우주가. 그래서 밖에서 누가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갑시다. 와.